네, 지난 5일 시작된 13회째입니다. 인터배터리 2025가 지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체로 보면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우리 2차 전지, 특히 K배터리 좀 주춤한 상황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인터배터리 2025를 통해서 우리 K배터리의 현 주소도 바라보고 미래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행사. 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때 2차 전지가 네. 뭐 모든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잘 아시고 관심이 뜨겁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인터배터리 행사라는 게 뭔지 행설이 한번 개요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인터배터리는 이제 국내의 배터리 관련 전시고요. 네. 한 10년 됐습니다. 201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이제 아시아의 거의 메이저 그 배터리 전시회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뭐 계속 이렇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장 숫자로 보더라도 작년에 580여 개 정도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0여 개 이상 업체들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올해가 역대 최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역대 최대, 매해 역대 최대를 지금 갱신을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참여 기업들의 어떤 그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부스 수도 뭐 2,000여 개 이상 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외국 기업의 참가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우리만의 좀 잔치였다면은 예. 이제는 메이저 글로벌 배터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배터리 하면은 중국하고 한국,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개거든요. 중국도 와요? 중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YD, 예. 그다음에 이제 EV라고 하는 예, 또 EV. 이제 중국의 메이저 배터리 업체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인터배터리 행사가 이제는 뭐 BYD까지 오는 세계적인 행사로 이제 네, 커졌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현 주소뿐만이 아니라 미래 트렌드도 이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실은 올해 주제는 전기차 자체는 캐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가야 돼? 미래를 좀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삽수 볼 텐데 우리 특히 교수님께서 현장 분위기? 나는 여기가 참 좋았더라. 뭐 하나만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저도 뭐 그저께 다녀왔었는데요. 다녀오셨죠? 네. 네. 우리나라 이제 뭐 배터리 3사는 당연히 다 참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메이저 업체들 BYD나 EV 같은 데도 참여를 했고, 제가 보는 키워드는 이제 기술 경쟁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메이저 업체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중소 중견 스타트업들까지 포함해서 이 배터리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움츠리지 말고 지금 이 바짝 비축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인 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좀 이따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셀의 폼팩터들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고체라고 하는 미래의 유망한 배터리 형태 같은 것들도 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BMS와 관련된 어떤 무선 전송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메이저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제시가 됐고요. 네. 눈에 확 들어온 부스는 어디였습니까? 뭐 다 이제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메이저 업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의 어떤 주력 상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그 특정한 폼팩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 폼팩터나 그런 관련 기술들을 제시를 했고요. 또 그런 대기업들뿐만 아니고 어떤 중소 중견 스타트업들 쪽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는데 특히 작년에 있었던 그런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뭐 소방 관련 기술이라든지 그런 BMS라는 거죠.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도. 그렇죠. BMS 네. 기술도 있고 뭐 소방을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 같은 것들도 전시가 되곤 했었습니다. 네. 자, 우리 3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어필이 됐던 게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좀 언급을 해 주셨고, 뭐 앞서 말한 BMS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이번에 좀 트렌드들, 큰 대형 배터리들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다양한 폼팩터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중에 46파이 시리즈의 배터리가 그렇죠. 가장 좀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까지도 46파이, 그러니까 46파이의 직경을 가지는 배터리 원통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6파이 시리즈의 셀들을 다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제조사별로 조금씩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 차별화 네. 특징들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서 그 46파의 어떤 원통셀 그 외에도 이제 보통 기업들별로 가지고 있는 주력 그 폼팩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파우치셀 쪽이 좀 중요한 폼팩터였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셀 이런 쪽이 중요한 폼팩터였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주력으로 하던 어떤 특정 폼팩터를 벗어나서 네. 고객이 원하면은 다 한다. 여러 가지 형태 폼팩터로 가겠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라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배터리의 이제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네. 말고 중국이 기존에 잘해왔던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도 이제 국내 3사가 다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크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표에 나왔는데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LFP 배터리를 우리가 또 도전을 하는 것 특징, 그다음에 맨 마지막 여러분도 관심이 크죠.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통형 배터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 쪽을 밀고 있고요. 네. 로봇에도 휴머노이드에도 원통형 배터리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의 원통형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현주소는 하고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뭐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파나소닉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좀 강자였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가 범용적인 형태의 배터리다 보니까 전기차 이전에도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 특히 테슬라죠. 네. 테슬라에서 주도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좀 확 시장이 커진 측면이 있어요. 예. 실제로도 제일 점유율이 많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2022년이었던가요? 그 배터리 데이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네. 우리가 4680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하고 선언을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못 만들었죠. 못 네. 만들었다기보다 만들고 있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 덕에 우리한테 줬잖아요. 우리가 네. 좀 많이 수주를 네. 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많이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폼팩터를 이제는 뭐 LG뿐만 아니고 네. SK나 삼성도 전부 지금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이제 시장을 키워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에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3사에 이제 다 이번에 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들고 나왔는데 조금씩 다른가요? 뭐 LG엔솔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뭐 나머지 SK온도 우리도 잘한다. 삼성 SDI도 하는데 좀 다른가요? 좀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안에 뭐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뭐 일단 현재 드러나는 걸로는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좀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일단 드러난 스펙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LG가 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원통형들을 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었고 네. 또 작년에 이제 오창 공장이 양산을 개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가 이번 전시회 때도 실제로 양산 라인에서 나온 셀을 전시한 거는 LG뿐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그 SK라든지 SDI는 이때 시제품이었고 시제품 네. 형태로 좀 보이는 셀들을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이제 다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46파이 배터리 안에서도 라인업을 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셀을 46파이의 직경을 가지고 이 높이를 80이나 여러 가지 95나. 그렇죠. 네. 뭐 80, 95, 뭐 1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라인업을 다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쪽 시장이 좀 커졌다라는 어떤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벌써 테슬라, 리비안들 나와 있고요. 나머지 두 회사도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있고 SK온도 있어요. 삼성 여기 4680 지금 파일럿 제작 중이기도 하고 이제 볼보 트럭 배터리 탑재도 SK온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가고는 있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이제 실적 측면이나 어떤 양산성 측면에서는 좀 이제 선두주자로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후발주자들도 결코 뭐 만만치 않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대차랑 같이 달리라고 하는 로봇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21700이 들어가는 로봇이고요. 로봇도 원통형 배터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에 특화된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공동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업무 협약도 얼마 전에 맺었었고요.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들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 특히 이제 뭐 21700 기존의 주류였고 이제 46 시리즈 쪽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폼팩터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2025의 첫 번째 특징 원통형 배터리 봤고요. 두 번째는 LFP 배터리입니다. 이거 중국이 잘하잖아 할 텐데
이게 지금 ESS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가 LFP를 놓칠 수는 없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뭐 금방 따라 잡겠죠 아닙니까? 예? 원래 K 배터리 아닙니까? 저도 뭐 한국인으로서 네. 그렇게 금방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게 좀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P 그래요? 배터리가 왜 중국에서 이렇게 먼저 좀 앞서 나갈 수밖에 네. 없었냐 하는 걸 보면 일단 중국은 그 우리가 잘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후발주자로서 따라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FP에 좀 주력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메이저 시장에서 소위 거들떠보지 않던 LFP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성능을 대폭 향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특허들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다 풀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도 강화가 됐고 또 원체 중국은 이런 이제 광물부터 시작해서 이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다 해놨습니다. 리튬, 인산, 철 다 자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성능 자체보다도 그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좀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ESS가 시장이 더 커진다면 뺏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LFP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3사도 LFP를 이번에 인터배터리도 다 전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LG 엔솔도 그렇고 그다음에 SK 그리고 이제 LNF 양극재로 유명한 회사죠. 네. LNF도 기존의 NCM, NCMA 쪽의 어떤 양극 활물질 외에도 LFP 쪽 활물질을 하겠다고 이번에 전시를 좀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3사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LFP를 또 하지만 이 LFP와 경쟁 관계에 있고 사실 또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기존의 NCM 기반의 이제 소위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하는 것도 좀 주력으로 해서 이제 같이 좀 묶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항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처음 배터리가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이제 꽉 잡고 갔다가 중국이 그때는 이 LFP라는 좀 중저가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막 기술 개발을 하고 그쪽이 전기차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됐고 ES 시장이 열리면서 또 LFP가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도 빨리 가야죠. 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역경은 있지만은 우리도 가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잠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미드 니켈 배터리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뭐 우리만의 해법인가요? 이 배터리도 한번 보고 가죠. 네, 말씀드린 대로 미드니켈이 LFP를 정조준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3원계 배터리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것 중에서 좀 희귀금속이고 가격이 비싼 니켈을 좀 비중을 대폭 줄여가지고 네. 기존에는 이제 하이니켈로 갈수록 그 주행거리나 에너지 밀도가 네. 올라가거든요. 고급화잖아요. 네, 고급화돼서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네. 배터리. 그게 이제 우리 전략이었는데 네.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안전성, 수명 측면에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비중을 한 50%대, 70%대까지 니켈의 떨어뜨리고 비중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어떤 제조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하이니켈 못지않은 어떤 성능을 좀 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LFP가 가지고 있는 좀 본질적인 약점, 그렇죠. 소위 이제 저온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에너지 밀도가 낮다거나 무게가 무겁다거나 하는 저효율.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항마로서 네. 저비용의 가성비가 소위 좋은 배터리 그 섹터를 이 미드니켈 배터리가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도 우리만의 해법입니다. 미드 니켈 배터리 쪽도 우리 배터리 3사가 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진짜 관심이 많았던 게 역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현대차는 아예 자기들이 배터리도 만들고 차에다가 뭐 탑재한다고 이제 곧 3월 중순에 나오겠죠. 네.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 정말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번 행사에서는 어떻게 좀 나왔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전고체도 이제 기술 경쟁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체도 당연히 이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중요하죠. 예. 이제 전고체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배터리가 불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에서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그렇거든요. 소위 이제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만남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만남을 막기 위해서 분리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액체 전해질이 채워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분리막과 전해질을 싹 걷어내고 딱딱한 고체로 만드는 게 전고체입니다. 완전히 못 만나게요. 그렇죠. 그 이제 소위 얇은 비닐로 막혀져 있던 거를 딱딱한 걸로 갈라서서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전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왜 이게 좋아지냐면 물론 이제 안전해지고요. 안전해지다 보니까 소위 좀 하드코어하게 발물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음극을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때문에 못 썼던 훨씬 더 효율이 좋은 뭐 메탈, 리튬 메탈이라든지 네.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론적인 어떤 용량을 뭐 10배까지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효율이 거죠. 훨씬 좋아지겠네요. 훨씬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작용 때문에 못 썼는데 이 딱딱한 전고체가 그걸 막아주니까 예. 이제 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효율을 올리는데 당연히 이제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론적인 용량이 증가하거나 하는 측면은 있지만 네. 이게 고체라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또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액체면은 이 활물질에 잘 적셔지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네.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이 전극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좀 저항이 생긴다든가 해서 그만큼 어렵겠어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생산 기술이 이제 공정화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비용도 지금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대부분 다 이제 2027년 정도부터 시제품 이제 국부적인 어떤 국소적인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를 한다고는 시장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한 2030년 정도는 넘어야지 조금 그래요? 양산이라고 할 수 있을 수준의 그래도 뭐 비율로 보면 한 2% 언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시장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일본, 중국은 지금 2027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 3사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늦다는 게 아니고 이건 시장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2030년이에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우리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전고체 쪽에 대한 양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2027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형 대비 한 40% 이상 어떤 그 용량이 증가된 형태로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세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한 2027년까지는 이제 보통 황화물계라고 하는 약간 중간 단계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조금 더 안정화가 돼 있는 황화물계로 해서 전고체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황화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화물계로 해서 상용 프로토타입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도요타라든지 CATL, 네. 뭐 BYD 모두 다 비슷한 스케줄들을 가지고 있어요. 2027년. 예, 2027년 정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27년이냐, 6년이냐, 8년이냐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이건 뭐 전망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프로토타입, 아주 소량 생산의 특정 제품에 맞춤 생산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030년 정도부터 일반적인 양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수준의 생산하는 걸 보통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터리 행사를 하는데 2차 전지 주식시장에 가보면은 정말 주가가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핵심인 전기차가 안 팔려서잖아요. 이 그렇죠. 전기차 캐즘 언제쯤 끝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쉽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뭐 다양한 전망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인터배터리에 그 참여하신 배터리 3사에서도 네. 이제 뭐 대표분들이나 대표분들이. CEO분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간씩 전망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 LG 쪽에서 오신 김동명 CEO분이나 아니면 SDI 이제 최주선 사장님은 올해 한 1Q 정도의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해요? 네, 예. 1Q 정도의 저점을 찍고 한 2Q 정도부터는 혹은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반등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시는 반면에 이제 엔솔에. 예.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최주선 사장님, 네. 최주선 사장님은 한 2Q 정도부터 회복 예상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김동명 LG엔솔 사장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까지는 힘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보신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어찌 됐건 저점을 찍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대개는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시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점은 우리가 곧 지나가는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이 캐즘이 이제 끝나고 있고 이 전기차가 이 캐즘이라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느리지만 네. 이 전기차 시장이 더 큰 시장이 온다라는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인 R&D 투자라든지 네. 투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원래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낮나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자, 우리 정부도 일단 뭐 2차 전지뿐만은 아니지만 50조 원의 첨단 산업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뉴스에 묻혔지만 이게 상당한 큰 투자 계획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좀 많이 홍보가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업 분야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고 특히 전기차나 2차 전지 이런 캐즘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미래 먹거리들에 그렇죠. 대해서 정부가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기금을 마련했고요. 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금 좀 움츠러들어 있는 생태계를 죽지 않게끔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저리 대출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호흡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요 나오고 있죠. 5년간 최대 50조고요. 또 세제 혜택도 있고요. 지금 50조뿐만이 아닙니다. 저리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하면 거의 뭐 100조 가까운 이제 자금 투입을 하게 되니까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배터리 쪽에 트럼프 2.0입니다. 결국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전기차 시대는 오겠죠. 지금 약간 힘듭니다. 우리 K배터리를 위해서 한마디 좀 제언해 주신다면은요. 예, 좀 전에도 이제 말씀 주신 그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는 게 하나의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R&D 투자 예산이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지만 그래도 50조 큰 돈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작거든요.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좀 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R&D에 대한 투자, 지원,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 특히 대기업은 그래도 체력이 좀 있거든요. 중소, 중견 이런 스타트업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하고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고 이제는 시스템 기술도 좀 다변화를 해서 이 단순하게 셀의 어떤 성능을 올리는 거 이상으로 이 시스템적인 이번에 사실 SK에서 그 액침 기술도 선보였거든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기술 분야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우리 K 배터리. 그러나 옵니다. 찾아올 거예요. 전기차 시대. 잘 버텨주시기를 저희도 또 응원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한세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